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이 땅이 아직 조선이라 불리던 아주 먼 옛날, 매서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휘감아 도는 강원도 깊은 골짜기 한산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임금님이 누구인지도 가물가물한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억새풀로 엮은 지붕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드는 유난히 시린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한 작은 흙, 그곳에 김명준이라는 글 읽는 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저 먼 수도 한양에서 푸른 뜻을 펼치려던 젊은이였으나 그의 굳은 심지가 되려 화가 되었지요. 올곧은 말이 높은 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탓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골까지 밀려나고 말았답니다. 낮에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낡은 책을 베꼈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도 명주는 꽁꽁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붓을 들었습니다.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벼루에 먹을 까는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웠습니다. 무게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젊은 글 읽는 이의 깊은 한숨이 차가운 공기에 무겁게 섞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간신히 모은 나무 몇 짐을 팔아 곡식을 구하러 드물게 열리는 마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장터는 횡했지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를 보자 슬금슬금 피하거나 혹은 한약 물 먹은 양반이라 수군대며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찼지요. 그는 이 마을에서도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픈 사람을 돌보며 굳은 일과 좋은 일을 모두 쥐락펴락하는 부안댁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명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쯧쯧. 글줄이나 읽었다는 양반이 행색하고는 그러니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명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쌀 한 줌을 말없이 받아들고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의 법도와 예절이란 이토록 차갑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어 눈송이는 금세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린 눈은 명준의 흙집을 반쯤 묻어버렸습니다. 더 큰 일은 방 안의 온기를 지켜주던 아궁이의 장작이 바닥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하룻밤만 더 지나면 붓을 쥔 손이 아니라 제 몸뚱이가 통째로 얼어붙을 판이었습니다. 명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일이 외딴 산골에서 짐승처럼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갓을 고쳐 쓰고 지게를 짊어진 채 문 밖을 나섰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그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늘 다니던 길은 이미 하얀 눈바다 아래 그 흔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그의 눈을 찔렀고 온몸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것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사방이 하얗고 어두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을 시리게 적셔오는 바로 그때 그는 커다란 바위 틈에 가려진 작은 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곰구리로구나. 짐승의 집일지도 모르지만 이 눈보라를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굴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그는 웅크린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짐승일까요? 그가 조심스레 얼어붙은 손으로
부싯돌을 쳐 등불을 켰을 때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다 해진 옷가지를 걸친한 여인이었습니다. 옷감은 해질 대로 해졌지만 눈에 젖어 몸에 붙은 모양새가 어딘지 모르게 고운 맵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흙먼지와 엉겨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틈으로 보인 두 눈은 겁에 질린 짐승처럼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마디의 비명도 신음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명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준은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둘러엎었습니다.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려던 생각도 있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왔던 길을 되짚어 눈길을 헤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저 김서방이 여자를 업고 오네. 그때 부안대기 팔짱을 낀 채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지금 웬 해괴한 짓인가?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마을에 들일 순 없네. 저 여자는 구준별, 불길한 별이야. 저런 떠돌이가 들어오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라고 부안대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안댁을 힐끗 쳐다보곤 얼어붙었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한양에서 잃어버렸 글 읽는 이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안댁을 스쳐 지나가 자기의 흙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지막 남은 장작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하나 남은 마른 옷을 꺼내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털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텅 빈 것 같은 눈으로 타오르는 불빛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준이 뜨거운 죽 그릇을 내밀자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놀랍도록 반듯한 몸가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산속에서 굴러먹던 거지나 떠돌이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일단 그녀에게 은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혹독한 눈 속에서 얻은 은혜로운 목숨이라는 뜻이었지요. 낙인 겨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준의 작은 흙집에는 이제 낯선 식구 하나가 더 늘었지요. 처음 며칠간은 방 안의 어색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명준은 글을 읽다가도 힐끗 자신을 바라보는 은실의 텅 빈 듯한 눈동자와 마주치곤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실은 그저 멍하니 앉아 창밖의 눈보라 소리만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나 배틀이 삐걱대는 소리만이 두 사람이 갇힌 듯한 이 고요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까요? 은실의 몸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흙집 안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준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어지럽게 쌓여있던 책더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방바닥은 지프로 엮은 빗자루로 쓸어낸 듯 깨끗했습니다. 아궁이에는 그가 본 적 없는 솜씨로 불이 곱게 지펴져 있었고 방 안은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실은 명준이 벗어둔 낡은 겉옷을 벼티드는 벽에 걸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아주 익숙하고도 기품이 있었습니다. 명준이 놀란 것은 따로 있었지요. 그가 함부로 벗어던져 구겨졌던 버선과 데님을 은실이 마치 귀한 비단을 다루듯 곱게 개어 머리맡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택 끓인 멀건 죽을 그릇에 담아내는 맵시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난 뒤 입가를 닦아내는 몸가짐은 이 산골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도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명주는 문득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눈밭을 헤매고 아궁이 불을 만져 군데군데 트고 붉어졌지만 그 손가락은 가늘고 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밭을 일구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상한 동거는 금세 부안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 만난 안악들은 부안댁의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글쎄, 김서방이 굴에서 주워온 그 벙어리 계집이랑 한 입을 덮고 산다지 뭐야. 어머, 쯧쯧.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네. 부안댁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방망이질 소리도 먹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입 조심해. 그 계집은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왔어. 불 속에 숨어 있던 게 어디 사람뿐이겠나. 잡기가 붙었을지 누가 알아. 김서방이 홀린 게야. 그 말은 독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명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침을 뱉거나 일부러 멀리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은씨를 보면 벙어리 귀신이다 라고 놀리며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부안댁은 자신의 말이 곧 마을의 법이 되는 이 상황이 아주 마음에 드는 듯했습니다. 명망있던 그 릭는이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떠돌이 벙어리를 감싸고 도는 것이 그녀가 애써 만든 마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 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명주는 아침부터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은씨를 구해온 날 얻은 것이 분명한 지독한 바람 기운이 뒤늦게 그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아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먼 옛날 한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할 때 다쳤던 옆구리에 오랜 흉터까지 욱신거리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은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찬 물수건만 갈아줄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부안댁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안댁은 명준의 이마를 짚어보고 혀를 끌끌 차더니 명준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틀렸어. 이미 늦었네. 아랫목의 냉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어. 이건 깊은 산속 천년 묵은 산삼이나 다려 먹여야 겨우 살아날까 말까 한 병이야. 지금 이 눈 속에선 하늘의 별을 따는 게 더 쉽지. 마음의 준비나 하게. 부안댁이 약 보따리를 챙겨들고 혀를 차며 나가자마자였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은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준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명준이 산에서 입던 낡은 속옷을 껴입고 그가 나무를 할 때 쓰던 띠를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그치지 않고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아궁이의 불씨마저 꺼져갈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콱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눈 뭉치 같은 것이 굴러들어왔습니다. 은실이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 보랏빛이 되어 머리카락과 속눈썹에는 하얗게 얼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 그 꽁꽁 언 손에는 뜻밖의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흘기채 가시지 않은 어른 손가락만 한 검붉은 빛깔의 뿔이 여러 개였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눈 덮인 산속에서 캐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향기를 풍기는 뿔이었습니다. 은실은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기어가 그 뿌리를 돌절구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하지만 망설임 없는 소리가 흙집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끓여 진한 즙을 낸 뒤 명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준은 거의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은실은 그의 머리를 받쳐들고 억지로 그의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고 쓴 즙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그 쓰디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명준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즙을 받아먹이고 남은 뿌리 찌꺼기를 물에 적셔 그의 이마와 가슴 그리고 욱신거리던 옆구리 흉터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준의 이마에서 불덩이 같던 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명준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뜬 눈으로 밤새 지켜본 듯한 은실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맡에 놓인 빈 약 그릇과 아직도 묘한 향기를 풍기는 뿌리 찌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부안되게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삼.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은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명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눈 속에 어디서 이것을 구했소? 은실은 대답 대신 꽁꽁 얼어 동상이 걸린 제 손을 감추며 창밖에 깊고 무서운 산을 그저 물끄러미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력이 다했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명준은 그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오니 말 못하고 순진해 보이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어떤 놀라운 힘을 아주 깊은 숨겨진 지혜를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쓴 약초는 분명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책에서조차 본 적 없는 아주 귀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골짜기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산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산비탈의 잔설을 걷어내고 파릇한 새싹을 틔워냈지요. 처마 밑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똑똑 떨어지며 흙마당을 적적 겨우내 울부짖던 바람 소리 대신 멀리서 새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따스한 봄볕은 비단 명준의 흙집 마당에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은실의 마음에도 작은 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같던 손에 어느새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도 조금씩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실은 명준이 쓰던 낡은 쇠스랑을 들고 집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명준은 그녀가 감자나 무라도 심으려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흔히 심는 채소 씨앗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에서 캐온 이름모를 풀뿌리들을 밭에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 모양도 뿌리에서 나는 향기도 명준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흙을 돋우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농사를 짓는다기보다 부딪혀진 약초들을 되살리는 의원의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준이 책 읽는 소리를 낼 때면 그 입 모양을 흉내내며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은 그런 그녀를 기특하게 그리고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잿불이 남은 아궁이 앞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명준. 그리고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은실은 그 글자들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준은 그녀에게도 나뭇가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녀가 글자를 알 리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은실은 잠시 망설이더니 나뭇가지를 받아들고는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아주 고운 난초 한 폭이었습니다. 명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배운 적 없는 여인이 단번에 이리도 기품 있는 그림을 그려내다니요. 그는 다음날 장터에서 가장 싼 붓 한 자루와 종이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벼루에 먹을 갈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실은 붓을 쥔 적이 없는 사람처럼 어색해했지만 이내 붓대를 바로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붓을 쥔 그녀의 손모양은 글 읽는 이에 그것보다도 더 반듯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준이 써준 하늘 천텐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삐뚤거렸지만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그녀가 써낸 글씨는 명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힘이 있으면서도 물 흐르듯 유려하고 엄격한 법도가 느껴지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씨체였습니다. 명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예봄, 마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마마 천연두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온몸에 붉은 꽃이 피어나는 무서운 병이었지요. 약초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없다던 부안댁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귀한 약초를 다리고 굿을 해도 아이들은 하나둘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마가 부안댁의 금지옥엽 외아들에게까지 덮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호령하던 부안댁은 제 자식이 불덩이 같은 몸으로 사경을 헤매자 체면도 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아이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안댁이 가진 모든 약초가 바닥났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명주는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안댁이 자신과 은실에게 얼마나 모질 게었는지 잊지 않았지만 글 읽는 이의 마음이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두고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부안댁의 집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절망적으로 주저앉은 부안댁과 그녀의 남편 마을 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혹시 아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안댁은 핏발이 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누굴 말하는 겐가? 자네가 데려온 그 벙어리 말이란가? 감히 내 아들을 그 불길한 것에 손에 맡기라고 그녀는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명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김서방, 제발 뭐라도 좋으니 내 아들 좀 살려주게. 명준은 말없이 은실을 데리러 갔습니다. 은실은 명준의 손에 이끌려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앓고 있는 아이를 보자 망설임 없이 다가가 이마를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 손길은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은실은 곧장 부엌으로 가 자신이 텃밭에 심었던 낯선 약초들을 빻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초 물수건으로 아이의 온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안댁이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땀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을 식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무언가로 지그시 누르며 기운을 돌게 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치료법에 부안댁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이 몸이 씻고 있잖아. 저 독초로 내 아들을 잡을 셈이냐. 아이는 약초김을 쐬고도 좀처럼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더 가빠지는 듯했습니다. 부안댁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뛰쳐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저것이 저 벙어리 계집이 내 아들을 죽인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굴에서 기어나온 여우 귀신이다. 저것이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왔어. 그녀의 절규에
마마에 대한 공포에 떨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벙어리를 내쫓아라. 불태워 죽여야 한다. 성난 무리가 부안댁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준이 문을 박차고 나와 횃불을 든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양에서 쫓겨난 힘없는 글 읽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분노와 올곧은 기계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여러분은 사람이요. 아니면 제정신을 잃은 짐승들이요 보지도 않고 어찌 사람을 죄인으로 문단 말이오. 그는 부안댁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원이라 부르는 당신에게 묻겠소. 의술의 대가이신 허준 선생께서 이르시길. 의술은 곧 어진 마음이라 하셨소. 저 여인은 당신이 포기했던 내 목숨을 구해주었소. 그리고 지금 당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저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소. 그런데 어찌 생명을 구하는 귀한 손길을 귀신이라 모독하는 것이오. 명준의 일갈에 성난 무리가 주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부안댁 남편의 떨리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땀이 난다. 여보 아이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 열이 내리고 있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방 안으로 쏠렸습니다. 아이는 붉은 꽃이 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색색거리는 골은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열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안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불길한 벙어리였던 은실은 말 없는 의원님이 되었습니다. 마마까지 물리친 그녀의 신비한 의술에 대한 소문이 한산고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곳이 있으면 부안댁이 아니라 은실의 흙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은실은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진맥하고 자신이 키운 약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쌀 한 줌, 감자, 몇 알, 혹은 고운 천 조각을 문 앞에 몰래 두고 가곤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깊은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주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그녀를 향한 더욱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부안댁은 제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멀리서 은실의 흙집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도끼 어린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타오를 듯 붓던 여름이 지나고 온 산과들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명준과 은실이 사는 작은 흙집은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 놓은 벼 이삭과 무명천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두 사람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넉넉해졌지요. 그들은 이제 그저 목숨을 구한 이와 구원받은 이가 아니었습니다. 험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길동무이자 서로의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주는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녀는 그에게 약초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손짓으로, 그리고 명준이 가르쳐준 서툰 글씨로 두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깊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명준은 은실이 처음 입고 왔던 해진 누더기 옷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솜씨 좋은 마을 안악이 고운 천을 주어 그 낡은 옷이나마 깨끗이 꿰매어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던 그의 손끝에 두툼하게 겹쳐진 옷깃 안쪽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명주는
조심스럽게 실을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겹겹이 쌓인 낡은 천 조각 사이에서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은 물건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티 하나 없이 맑은 푸른빛을 띤 옥유로 빚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 머리에는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작고 섬세하게 봉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록 시골에 묻혀 사는 신세지만 책을 읽어놓은 이들의 법도를 아는 이였습니다. 봉황은 오직 하늘의 자손,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여인들만이 쓸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저 높은 가문의 여식이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차가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잣거리의 구경거리가 되거나 혹은 무서운 일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겨우 찾으니 작고 소박한 행복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얼른 제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는 은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인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하던 한산골 입구가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웬일인지 찬과 칼을 든 군관 여럿이 말을 타고 나타나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밀치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깃발을 보니 그들은 한양의 내의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옥체가 편찮으셔서 귀한 약재를 구하러 이 깊은 산골까지 온 것이었지요. 마을 어른인 부안댁의 남편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병이 나은 뒤로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부안댁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지요. 그녀는 맨발로 뛰쳐나와 내의원 관리 앞에 머리를 부딪힐 듯 엎드렸습니다. 나리, 이 미천한 백성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저기저 김명준이라는 자는 한양에서 쫓겨난 죄인이옵니다. 헌데 그 자가 굴에서 주워온 벙어리 계집 하나를 끼고 살며 온 마을 사람들을 홀리고 있사옵니다. 그 계집은 검은 재주로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분명합니다. 감히 나리들께서 찾으시는 귀한 약초를 저들 멋대로 케어 사람들을 속이고 임금님의 권위를 더럽히고 있나이다. 부안댁의 흉흉한 고발에 늙은 관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약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시골 마을에 다툼까지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과 검은 재주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명을 내렸습니다. 그 자들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라. 명준과 은실은 영문도 모른 채 군관들에게 붙들려 관리 앞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부안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군관이 칼자루로 그의 어깨를 내리치며 입을 막았습니다. 늙은 관리는 매서운 눈으로 명준을 살피다가 옆에 꿇어앉은 은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여인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흙집 뒤편에 널린 약초들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은 그는 홀린 듯이 약초가 널린 멍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명준을 살렸던 검붉은 뿌리가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중구포 방식 그대로 곱게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관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뿌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이 약재를 다루는 법은 오직 돌아가신 경민대군 대개 비법이거늘 어찌 네가 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은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명준이 관리 앞에 끌려오며 허둥대던 탓에 품속에 감춰두었던 옥비녀가 그만 흙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맑은 옥소리와 함께 흙먼지 속에 드러난 작은 봉황무늬를 늙은 관리의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옥비녀를 주워들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던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옥비녀를 떨어뜨리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은실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궁궐을 향할 때만 하던 가장 큰 예, 머리를 땅에 박는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늙은 관리의 입에서 울음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 계셨사옵니까? 세상에. 부안댁도 군관들도 명준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 약초를 다루는 법과 이 비녀는 틀림없습니다. 아가씨 혹시 효명옹주 쇼밍웡 주 마마가 아니시옵니까? 늙은 관리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의원, 어의이원익으로 오래전 경민대군의 시중을 들었던 의원이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궁궐 다툼 사화에 휘말린 경민대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가족과 함께 독이 든 사발사약을 받았을 때 어린 옹주님도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흉직한 상궁 공공 하나가 아가씨를 빼돌린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으시고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으면 기억과 말씀까지 이르셨나이까. 어의 이원익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명준을 살렸던 그 검붉은 뿌리는 실은 대군이 연구하던 비방의 독을 푸는 약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부안댁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감히 하늘의 핏줄을 요물이라 모함하고 죽이려 했으니 그녀의 죄는 목숨으로도 갚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저 천박한 여인을 끌어내라. 이원익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능멸한 죄, 북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부안댁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군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원익은 눈물을 닦고 효명옹주에게 다시 엎드렸습니다. 마마,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제가 임금님께 아뢰어 마마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나이다. 명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원익의 권위로 그의 억울한 귀양살이는 풀리게 되었지만 그는 이제 은실을 아니 효명옹주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난한 글 읽는 이일 뿐 그녀는 높고 귀한 분이었습니다. 명준은 말없이 물러나 땅바닥에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효명옹주는 울고 있는 늙은 어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명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었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맑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타던 집,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 끔찍한 기억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이 사내의 따뜻한 손길과 그가 끓여주던 멀건죽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명준의 굳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명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효명옹주는 늙은 어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른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맑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 했습니다. 여기 어의 이원익이 숨을 삼켰습니다. 명준은 제 귀를 의심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효명옹주는 명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겠어.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차가운 궁궐이 아니라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품어준 이 사내의 곁을, 이 따뜻한 흙집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번의 가을이 지났습니다. 한상골에 후미진 흙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그 집은 절반은 약방이었고 절반은 글방서당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명주는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밝은 가을밤, 명주는 툇마루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등잔불 아래 이제 은실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효명 옹주가 어린 딸아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궐 안에서만 비밀리에 전해지던 금실로 봉황을 수놓는 법, 궁중, 자술 다정하게 일러주고 있었지요. 집 뒤편에 약초밭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 명준이 들려주는 이야기,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짜기 가득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이 땅이 아직 조선이라 불리던 아주 먼 옛날, 매서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휘감아 도는 강원도 깊은 골짜기, 한산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임금님이 누구인지도 가물가물한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억새풀로 엮은 지붕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드는 유난히 시린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한 작은 흙, 그곳에 김명준이라는 글 읽는 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저 먼 수도 한양에서 푸른 뜻을 펼치려던 젊은이였으나 그의 굳은 심지가 되려 화가 되었지요. 올곧은 말이 높은 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탓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골까지 밀려나고 말았답니다. 낮에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낡은 책을 베꼈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도 명주는 꽁꽁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붓을 들었습니다.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벼루에 먹을 까는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웠습니다. 무게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젊은 글 읽는 이의 깊은 한숨이 차가운 공기에 무겁게 섞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간신히 모은 나무 몇 짐을 팔아 곡식을 구하러 드물게 열리는 마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장터는 횡했지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를 보자 슬금슬금 피하거나 혹은 한약 물 먹은 양반이라 수군대며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찼지요. 그는 이 마을에서도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픈 사람을 돌보며 굳은 일과 좋은 일을 모두 쥐락펴락하는 부안댁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명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쯧쯧. 글줄이나 읽었다는 양반이 행색하고는 그러니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명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쌀 한 줌을 말없이 받아들고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의 법도와 예절이란 이토록 차갑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어 눈송이는 금세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린 눈은 명준의 흙집을 반쯤 묻어버렸습니다. 더 큰 일은 방 안의 온기를 지켜주던 아궁이의 장작이 바닥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하룻밤만 더 지나면 붓을 쥔 손이 아니라 제 몸뚱이가 통째로 얼어붙을 판이었습니다. 명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일이 외딴 산골에서 짐승처럼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갓을 고쳐 쓰고 지게를 짊어진 채 문 밖을 나섰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그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늘 다니던 길은 이미 하얀 눈바닥에 그 흔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그의 눈을 찔렀고 온몸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것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사방이 하얗고 어두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을 시리게 적셔오는 바로 그때 그는 커다란 바위 틈에 가려진 작은 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곰구리로구나. 짐승의 집일지도 모르지만 이 눈보라를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굴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그는 웅크린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짐승일까요? 그가 조심스레 얼어붙은 손으로 부싯돌을 쳐 등불을 켰을 때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다해진 옷가지를 걸친 한 여인이었습니다. 옷감은 해질 대로 해졌지만 눈에 젖어 몸에 붙은 모양새가 어딘지 모르게 고운 맵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흙먼지와 엉겨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틈으로 보인 두 눈은 겁에 질린 짐승처럼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마디의 비명도 신음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명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준은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둘러엎었습니다.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려던 생각도 있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왔던 길을 되짚어 눈길을 헤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저 김서방이 여자를 업고 오네. 그때 부안대기 팔짱을 낀 채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지금 웬 해괴한 짓인가?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마을에 들일 순 없네. 저 여자는 구준별, 불길한 별이야. 저런 떠돌이가 들어오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라고 부안대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안댁을 힐끗 쳐다보곤 얼어붙었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한양에서 잃어버렸 글 읽는 이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안댁을 스쳐 지나가 자기의 흙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지막 남은 장작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하나 남은 마른 옷을 꺼내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털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텅 빈 것 같은 눈으로 타오르는 불빛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준이 뜨거운 죽 그릇을 내밀자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놀랍도록 반듯한 몸가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산속에서 굴러먹던 거지나 떠돌이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일단 그녀에게 은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혹독한 눈 속에서 얻은 은혜로운 목숨이라는 뜻이었지요. 낙인 겨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준의 작은 흙집에는 이제 낯선 식구 하나가 더 늘었지요. 처음 며칠간은 방 안의 어색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명준은 글을 읽다가도 힐끗 자신을 바라보는 은실의 텅 빈 듯한 눈동자와 마주치곤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실은 그저 멍하니 앉아
창밖의 눈보라 소리만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나 배틀이 삐걱대는 소리만이 두 사람이 갇힌 듯한 이 고요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까요? 은실의 몸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흙집안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준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어지럽게 쌓여있던 책더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방바닥은 지프로 엮은 빗자루로 쓸어낸 듯 깨끗했습니다. 아궁이에는 그가 본 적 없는 솜씨로 불이 곱게 지펴져 있었고 방 안은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실은 명준이 벗어둔 낡은 겉옷을 볕이 드는 벽에 걸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아주 익숙하고도 기품이 있었습니다. 명준이 놀란 것은 따로 있었지요. 그가 함부로 벗어던져 구겨졌던 버선과 데님을 은실이 마치 귀한 비단을 다루듯 곱게 개어 머리맡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택 끓인 멀건 죽을 그릇에 담아내는 맵시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난 뒤 입가를 닦아내는 몸가짐은 이 산골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도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명주는 문득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눈밭을 헤매고 아궁이 불을 만져 군데군데 트고 붉어졌지만 그 손가락은 가늘고 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밭을 일구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상한 동거는 금세 부안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 만난 안악들은 부안댁의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글쎄, 김서방이 굴에서 주워온 그 벙어리 계집이랑 한 입을 덮고 산다지 뭐야. 어머, 쯧쯧.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네. 부안댁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방망이질 소리도 먹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입 조심해. 그 계집은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왔어. 불 속에 숨어 있던 게 어디 사람뿐이겠나. 잡기가 붙었을지 누가 알아. 김서방이 홀린 게야. 그 말은 독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명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침을 뱉거나 일부러 멀리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은실을 보면 벙어리 귀신이다 라고 놀리며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부안댁은 자신의 말이 곧 마을의 법이 되는 이 상황이 아주 마음에 드는 듯했습니다. 명망있던 글 읽는 이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떠돌이 벙어리를 감싸고 도는 것이 그녀가 애써 만든 마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 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명주는 아침부터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은실을 구해온 날 얻은 것이 분명한 지독한 바람 기운이 뒤늦게 그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아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먼 옛날 한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할 때 다쳤던 옆구리에 오랜 흉터까지 욱신거리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은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찬 물수건만 갈아줄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부안댁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안댁은 명준의 이마를 짚어보고 혀를 끌끌 차더니 명준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틀렸어. 이미 늦었네. 아랫목의 냉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어. 이건 깊은 산속 천년 묵은 산삼이나 다려 먹여야 겨우 살아날까 말까 한 병이야. 지금 이 눈 속에선 하늘의 별을 따는 게 더 쉽지. 마음의 준비나 하게. 부안댁이 약 보따리를 챙겨들고 혀를 차며 나가자마자였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은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준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명준이 산에서 입던 낡은 속옷을 껴입고 그가 나무를 할 때 쓰던 띠를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그치지 않고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아궁이의 불씨마저 꺼져갈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콱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눈 뭉치 같은 것이 굴러들어왔습니다. 은실이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 보랏빛이 되어 머리카락과 속눈썹에는 하얗게 얼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 그 꽁꽁 언 손에는 뜻밖의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흘기채 가시지 않은 어른 손가락만 한 검붉은 빛깔의 뿔이 여러 개였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눈 덮인 산속에서 캐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향기를 풍기는 뿔이었습니다. 은실은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기어가 그 뿌리를 돌절구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하지만 망설임 없는 소리가 흙집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끓여 진한 즙을 낸 뒤 명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준은 거의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은실은 그의 머리를 받쳐들고 억지로 그의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고 쓴 즙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그 쓰디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명준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즙을 받아먹이고 남은 뿌리 찌꺼기를 물에 적셔 그의 이마와 가슴 그리고 욱신거리던 옆구리 흉터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준의 이마에서 불덩이 같던 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명준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뜬 눈으로 밤새 지켜본 듯한 은실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맡에 놓인 빈 약 그릇과 아직도 묘한 향기를 풍기는 뿌리 찌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부안되게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삼.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은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명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눈 속에 어디서 이것을 구했소? 은실은 대답 대신 꽁꽁 얼어 동상이 걸린 제 손을 감추며 창밖에 깊고 무서운 산을 그저 물끄러미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력이 다했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명준은 그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오니 말 못하고 순진해 보이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어떤 놀라운 힘을 아주 깊은 숨겨진 지혜를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쓴 약초는 분명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책에서조차 본 적 없는 아주 귀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골짜기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산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산비탈의 잔설을 걷어내고 파릇한 새싹을 틔워냈지요. 처마 밑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똑똑 떨어지며 흙마당을 적적 겨우내 울부짖던 바람소리 대신 멀리서 새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따스한 봄볕은 비단 명준의 흙집 마당에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은실의 마음에도 작은 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같던 손에 어느새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도 조금씩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실은 명준이 쓰던 낡은 쇠스랑을 들고 집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명준은 그녀가 감자나 무라도 심으려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흔히 심는 채소 씨앗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풀뿌리들을 밭에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 모양도 뿌리에서 나는 향기도 명준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흙을 돋우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농사를 짓는다기보다 부딪혀진 약초들을 되살리는 의원의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준이 책 읽는 소리를 낼 때면 그 입 모양을 흉내내며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은 그런 그녀를 기특하게 그리고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잿불이 남은 아궁이 앞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명준. 그리고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은실은 그 글자들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준은 그녀에게도 나뭇가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녀가 글자를 알 리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은실은 잠시 망설이더니 나뭇가지를 받아들고는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아주 고운 난초 한 폭이었습니다. 명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배운 적 없는 여인이 단번에 이리도 기품 있는 그림을 그려내다니요. 그는 다음날 장터에서 가장 싼 붓 한 자루와 종이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벼루에 먹을 갈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실은 붓을 쥔 적이 없는 사람처럼 어색해했지만 이내 붓대를 바로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붓을 쥔 그녀의 손모양은 글 읽는 이에 그것보다도 더 반듯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준이 써준 하늘 천텐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삐뚤거렸지만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그녀가 써낸 글씨는 명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힘이 있으면서도 물 흐르듯 유려하고 엄격한 법도가 느껴지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씨체였습니다. 명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예봄, 마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마마 천연두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온몸에 붉은 꽃이 피어나는 무서운 병이었지요. 약초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없다던 부안댁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귀한 약초를 다리고 구슬해도 아이들은 하나둘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마가 부안댁의 금지옥엽 외아들에게까지 덮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호령하던 부안댁은 제 자식이 불덩이 같은 몸으로 사경을 헤매자 체면도 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아이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안댁이 가진 모든 약초가 바닥났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명준은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안댁이 자신과 은실에게 얼마나 모질 게었는지 잊지 않았지만 글 읽는 이의 마음이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두고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부안댁의 집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절망적으로 주저앉은 부안댁과 그녀의 남편 마을 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혹시 아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안댁은 핏발이 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누굴 말하는 겐가? 자네가 데려온 그 벙어리 말이란가? 감히 내 아들을 그 불길한 것에 손에 맡기라고 그녀는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명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김서방, 제발 뭐라도 좋으니 내 아들 좀 살려주게. 명준은 말없이 은실을 데리러 갔습니다. 은실은 명준의 손에 이끌려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앓고 있는 아이를 보자 망설임 없이 다가가 이마를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 손길은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은실은 곧장 부엌으로 자신이 텃밭에 심었던 낯선 약초들을 빻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초 물수건으로 아이의 온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안되기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땀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을 식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무언가로 지그시 누르며 기운을 돌게 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치료법에 부안댁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이 몸이 씻고 있잖아. 저 독초로 내 아들을 잡을 셈이냐. 아이는 약초김을 쐬고도 좀처럼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더 가빠지는 듯했습니다. 부안댁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뛰쳐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저것이 저 벙어리 계집이 내 아들을 죽인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굴에서 기어나온 여우 귀신이다. 저것이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왔어. 그녀의 절규에 마마에 대한 공포에 떨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벙어리를 내쫓아라. 불태워 죽여야 한다. 성난 무리가 부안댁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준이 문을 박차고 나와 횃불을 든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양에서 쫓겨난 힘없는 글 읽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분노와 올곧은 기계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여러분은 사람이요. 아니면 제정신을 잃은 짐승들이요 보지도 않고 어찌 사람을 죄인으로 몬단 말이오. 그는 부안댁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원이라 부르는 당신에게 묻겠소. 의술의 대가이신 허준 선생께서 이르시길 의술은 곧 어진 마음이라 하셨소. 저 여인은 당신이 포기했던 내 목숨을 구해주었소. 그리고 지금 당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저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소. 그런데 어찌 생명을 구하는 귀한 손길을 귀신이라 모독하는 것이오. 영준의 일갈에 성난 무리가 주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부안댁 남편의 떨리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땀이 난다. 여보, 아이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 열이 내리고 있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방 안으로 쏠렸습니다. 아이는 붉은 꽃이 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색색거리는 골은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열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안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불길한 벙어리였던 은실은 말 없는 의원님이 되었습니다. 마마까지 물리친 그녀의 신비한 의술에 대한 소문이 한산고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곳이 있으면 부안댁이 아니라 은실의 흙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은실은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진맥하고 자신이 키운 약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쌀 한 줌, 감자, 몇 알, 혹은 고운 천 조각을 문 앞에 몰래 두고 가곤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깊은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주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그녀를 향한 더욱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부안댁은 제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멀리서 은실의 흙집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도끼 어린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타오를 듯 붓던 여름이 지나고 온 산과들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명준과 은실이 사는 작은 흙집은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 놓은 벼 이삭과 무명천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두 사람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넉넉해졌지요. 그들은 이제 그저 목숨을 구한 이와 구원받은 이가 아니었습니다. 험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길동무이자 서로의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주는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녀는 그에게 약초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손짓으로, 그리고 명준이 가르쳐준 서툰 글씨로 두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깊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명준은 은실이 처음 입고 왔던 해진 누더기 옷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솜씨 좋은 마을 안하기 고운 천을 주어 그 낡은 옷이나마 깨끗이 꿰매어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던 그의 손끝에 두툼하게 겹쳐진 옷깃 안쪽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명주는 조심스럽게 실을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겹겹이 쌓인 낡은 천 조각 사이에서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은 물건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티 하나 없이 맑은 푸른빛을 띤 옥유로 빚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 머리에는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작고 섬세하게 봉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록 시골에 묻혀 사는 신세지만 책을 읽어놓은 이들의 법도를 아는 이였습니다. 봉황은 오직 하늘의 자손,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여인들만이 쓸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저 높은 가문의 여식이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차가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작거리의 구경거리가 되거나 혹은 무서운 일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겨우 찾으니 작고 소박한 행복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얼른 제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는 은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인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하던 한산골 입구가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웬일인지 찬과 칼을 든 군관 여럿이 말을 타고 나타나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밀치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깃발을 보니 그들은 한양의 내의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옥체가 편찮으셔서 귀한 약재를 구하러 이 깊은 산골까지 온 것이었지요. 마을 어른인 부안댁의 남편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병이 나은 뒤로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부안댁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지요. 그녀는 맨발로 뛰쳐나와 내의원 관리 앞에 머리를 부딪힐 듯 엎드렸습니다. 나리 이 미천한 백성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저기 저 김명준이라는 자는 한양에서 쫓겨난 죄인이옵니다. 헌데 그 자가 굴에서 주워온 벙어리 계집 하나를 끼고 살며 온 마을 사람들을 홀리고 있사옵니다. 그 계집은 검은 재주로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분명합니다. 감히 나리들께서 찾으시는 귀한 약초를 저들 멋대로 케어 사람들을 속이고 임금님의 권위를 더럽히고 있나이다. 부안댁의 흉흉한 고발에 늙은 관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약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시골 마을에 다툼까지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과 검은 재주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명을 내렸습니다. 그 자들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라. 명준과 은실은 영문도 모른 채 군관들에게 붙들려 관리 앞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부안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분관이 칼자루로 그의 어깨를 내리치며 입을 막았습니다. 늙은 관리는 매서운 눈으로 명준을 살피다가 옆에 꿇어앉은 은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여인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흙집 뒤편에 널린 약초들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은 그는 홀린 듯이 약초가 널린 멍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명준을 살렸던 검붉은 뿌리가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중구포 방식 그대로 곱게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관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뿌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약재를 다루는 법은 오직 돌아가신 경민대군 대개 비법이거늘 어찌 네가 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은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명준이 관리 앞에 끌려오며 허둥대던 탓에 품속에 감춰두었던 옥비녀가 그만 흙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맑은 옥소리와 함께 흙먼지 속에 드러난 작은 봉황무늬를 늙은 관리의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옥비녀를 주워들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던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옥비녀를 떨어뜨리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은실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궁궐을 향할 때만 하던 가장 큰 예, 머리를 땅에 박는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늙은 관리의 입에서 울음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계셨사옵니까? 세상에. 부안댁도 분관들도 명준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 약초를 다루는 법과 이 비녀는 틀림없습니다. 아가씨 혹시 효명옹주 쇼밍웡 주 마마가 아니시옵니까? 늙은 관리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의원, 어의이원이그로 오래전 경민대군의 시중을 들었던 의원이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궁궐 다툼 사화에 휘말린 경민대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가족과 함께 독이 든 사발 사약을 받았을 때 어린 옹주님도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흉직한 상궁 공공 하나가 아가씨를 빼돌린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으시고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으면 기억과 말씀까지 이르셨나이까. 어의 이원익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명준을 살렸던 그 검붉은 뿌리는 실은 대군이 연구하던 비방의 독을 푸는 약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부안댁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감히 하늘의 핏줄을 요물이라 모함하고 죽이려 했으니 그녀의 죄는 목숨으로도 갚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저 천박한 여인을 끌어내라. 이원익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능멸한 죄, 북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부안댁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군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원익은 눈물을 닦고 효명옹주에게 다시 엎드렸습니다. 마마,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제가 임금님께 아뢰어 마마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나이다. 명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원익의 권위로 그의 억울한 귀양살이는 풀리게 되었지만 그는 이제 은실을 아니 효명옹주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난한 글 읽는 이일 뿐 그녀는
높고 귀한 분이었습니다. 명주는 말없이 물러나 땅바닥에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효명옹주는 울고 있는 늙은 어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명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었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맑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타던 집,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 끔찍한 기억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이 사내의 따뜻한 손길과 그가 끓여주던 멀건죽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명준의 굳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명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효명옹주는 늙은 어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른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맑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 했습니다. 여기 너의 이원익이 숨을 삼켰습니다. 명주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효명옹주는 명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겠어.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차가운 궁궐이 아니라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품어준 이 사내의 곁을, 이 따뜻한 흙집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번의 가을이 지났습니다. 한상골에 후미진 흙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그 집은 절반은 약방이었고 절반은 글방서당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명주는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가을밤, 명주는 툇마루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등잔불 아래 이제 은실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효명옹주가 어린 딸아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궐 안에서만 비밀리에 전해지던 금실로 봉황을 수놓는 법, 궁중, 자술 다정하게 일러주고 있었지요. 집 뒤편에 약초밭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 명준이 들려주는 이야기,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짜기 가득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